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철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에 그 안철수 예언이 적중했다. 이 안철수 대표가 그 철학자도 아니고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안철수 예언이라는 언급이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올해 5월달에 그 대구에서 그러니까 대구의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폭증이 일어나고 안철수 대표가 그 동산병원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갔었죠. 그래서 그걸 마치고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을이나 올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때에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상황이고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은 빨라야 올해 말이나 그 다음 내년 중반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정확히 맞았죠.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예언했다기보다는 많은 그 의료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의대 출신 의사이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들이 그쪽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뭐 점치듯이 맞춘 게 아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어떤 생산되는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봤을 때 빨라야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중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딱 들어맞으니까 또다시 안철수의 예언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관련한 어떤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그 권력의 도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도끼가 사실은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딱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해버리고 지금 그 여권 쪽에 그 발등에 불 떨어졌죠. 오죽하면 지금 그 여권의 유력 그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두관 의원이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력의 도끼가 사실은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정확히 예측을 했다. 제가 그 안철수 대표가 뭐 유명한 그 예언가기 때문에 그 가서 뭐 그 인생 상담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을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다 대응을 할 수 있다.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뒤에 따라가면서 막으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안철수 예언이 처음 뉴스에 화제가 됐던 부분이 조금 됐습니다. 시간이 2017년 5월 달에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연설을 하면서 이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후보를 뽑으면 생기는 세 가지 일.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뽑으면 이런 세 가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언을 그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을 내는 등 5년 내내 싸우게 될 것.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여당 정치인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또 그 물타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내가 대통령 되면 화합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합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이 아니고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사생결단 완전히 네 죽고 내 죽자는 막 이런 분위기로 싸우는 그런 흐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김두관 의원은 뭐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있어가신 그 부분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적폐 세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 결단을 내는 5년 내내 싸우게 된다. 이건 난 분명히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도 나눠서 싸우고 있고 무조건 반 나눠가지고 한쪽에서 국민청원 이렇게 합시다 청원하면 반대쪽 의견으로 또 그만큼의 숫자가 또 나옵니다. 반 나눠가지고 한쪽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화환을 쫙 갖다 놓으니까 한쪽에는 법무부 장관 그 빌딩 안에 화분을 쫙 갖다 놓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정말 모를 지경으로 답답한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지적이 뭐냐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개파 세력은 끼리끼리 나눠 먹는다.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파 세력은 줄 잘 쓰고 말 잘 듣는 사람만 쓴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편인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고 훌륭한 사람이고 나하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적폐고 아주 나쁜 놈이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이게 두 번째 연이었고 끝으로 이 부분이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섬찟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죠. 지금 현재 정부에 관련 있는 이런 사람들이 노조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열심히 생산해서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 이런 쪽으로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쪽 편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이 일어나서 로봇이 모든 걸 만들면 절단 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현재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죠?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조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와가지고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인공지능만이 살 길이라고 조언을 하고 가셨어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지도 참 의문이 들 정도로 과연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낼 역량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담배값 인상하고 그다음 기업으로부터 나쁘게 보면 삥 뜯는 거고 좋게 말하면 지원을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수십조에 달하는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 창조경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틀을 해가지고 맨 4차 산업하고 비슷한 의미의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해갖고 모아놓은 돈을 확 풀었습니다. 쫙 풀으면 그 돈이 시중에 막 돌아가가지고 분수효과 밑에서부터 위로 막 확 솟구쳐갖고 경제가 막 폭발한다 이런 쪽에 어떤 주장을 했는데 해보니까 소득 조정 안 되죠. 마른 땅에 물 부으니까 물이 다 쑥 빠져버리고 어디 가보니 없어요. 돈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로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제가 봤던 것만 해도 풍력 개발에 수십조, 수소차에 수백조, 전기차에 수십조, 또 뭐 있는데 스마트 시티에 수십조,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로봇에서 또 수십조라고 말하지만 어떤 건 수백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한국판 뉴딜 하다못해 남북한 철도 개설하는 것도 한국판 뉴딜입니다. 철도도 깔아야 되죠. 수백조의 돈을 투자해서 대한민국을 뉴딜로 이렇게 세우겠다고 주장을 하는 게 현재 한국판 뉴딜입니다. 정보의 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버렸어요.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뭐냐면 바이든 후보는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해가지고 탄소 중립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판 뉴딜 하려고 돈을 지금 현재 쓰려고 지금 뿌려놓은 예상해놓은 돈이 수백조인데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공장에 꿀도 연기 없애야 되고 태양광 만들어야 되고 원전 폐쇄시켰으니까 월선 1호기 폐쇄시켰으니까 전기를 만들어야 되죠. 지금 화력발전소는 연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탄소 중립 엄청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풍력 아직 멀었고 태양광은 막막하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제 어디 돈 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할로 해가지고 탄소 중립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수백조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OECD 국가하고 뭐 비교했을 때 괜찮다. 그건 그 비교할 대상이 잘못됐죠. 미국은 급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지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서 돈 꺼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뭐 잘 되면 물론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런 걱정들이 없이 잘 되면 괜찮겠지만 만약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후세들, 우리 아들들이 고생하는 일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지금 또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서 그 옛날로 가는 이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면 이제는 어떤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어떤 개혁적인 정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